국토교통부는 청약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1년 만에 80만 명 가까이 해지해버린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 통장인데요. 이 보통 새 집을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꿈꾸는 게 바로 청약이죠. 요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청약? 청약 제도가 15번이나 변경되거든요. 15번에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요. 근데 예. 앞으로 더 바뀔 수도 있는데 와. 그런 차원에서는 이 청약 제도가 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약 통장이 의미가 있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 단 하나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정보가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세상이죠.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바로 그 정보들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인데와 함께 하시면 프리 공짜입니다. 너무 좋죠? 볼륨 높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또 오랜만에 이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명쾌하게 짚어주시는 광순의 복도방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거래량도 많아지고 집값 막 오를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11월 때쯤 되면 거래량 줄고 매물 쌓이고 가격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시그널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예.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을 보면 뭔가 알 수 있다. 이 그쵸. 말씀인데 네. 그때는 집 살 타이밍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혹시 어떻습니까? 사도 됩니까? 시점만 말씀드리면 타이밍만 말씀드리면 아직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네.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거래량이 오를 때 그때쯤 집을 사려고 생각해봐라. 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아니다. 집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꿈꾸는 게 바로 청약이죠. 예전에는 로또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요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청약?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네. 일부 지역에 굉장히 저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데 맞습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양극화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의 청약은 뭐 몇백 대 1 이 정도 수준이라면 네.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맞아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시장이 굉장히 차별화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엔 분양가예요.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 받고 싶어 한 채시니까 네. 경쟁률이 올라가고요. 네. 반대로 상대적으로 매매가보다도 청약 가격이 싸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분양가가 낮지 높으면, 않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낮고 심지어 일부 지역은 미분양도 나오고 있는 생기고. 상황입니다. 어쩌면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청약이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조건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근데 또 제도도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김효승 기자가 주택 청약 제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김효승 기자 알려주십시오. 지난 3월 정부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공 신설의 경우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면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공공분양에선 일반 공급 비율을 10에서 30%로 줄여서 신생아 공급 비율을 20%에서 35%까지 배정했는데요. 출생 인구의 감소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맞벌이 소득 기준은 월 평균 140%에서 200%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했을 때 무효 처리됐던 부분은 유효화됐고요. 부부의 청약 통장 기간도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가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78년 5월 시행된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은 지금까지 모두 170차례나 개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벌써 15차례 개편된 청약제도. 오는 12월에는 88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지만 빈번한 개편이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유독 청약 제도에 대해서 손을 많이 대는 느낌인데 왜 그러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어려움이 좀 가중됐죠. 예. 그래서 건설사들 입장에서 청약제도를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에 부침이 좀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청약제도가 15번이나 변경되거든요. 15번에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요. 근데 예. 앞으로 더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청약제도가 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네. 계속해서 이 제도를 바꾼다는 거는 문제점이 계속 드러난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주택청약제도 지금 문제점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주택이라는 게 일반 재화하고 다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신뢰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믿고 내가 계획도 세우고 자금도 이렇게 돈도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제도가 막 바뀌다 보니까 제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되지? 예. 뭐 이런 이제 혼란이 가중된다. 몇 년을 보고 하고 있는데 당장도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약제도에 좀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좀 근본적으로 지금 청약 가점을 기본으로 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네. 가점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무주택 기간, 예. 네. 그다음에 부양 가족들. 그다음에 청약 통제 얼마나, 가입 기간 네.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층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원적인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네. 사실은 조금 뭐 변화의 필요성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점들 좀 짚어주셨는데 네.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수입니다. 근데 청약이 워낙 가점 채우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분양가가 또 높고 이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청약 통장이 의미가 있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너무 보니까 높아요. 이게 너도 소용이 있어? 네. 그리고 청약 통장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청약 통장은 계속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갖고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이 향후로 예를 들면 3기 신도시가 분양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이 안 되시면 내 집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청약 통장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뀐 청약 제도에서 당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전략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그리고 무주택 기간 사실 이것들은 갑자기 바뀔 수가 근데 없는 거죠. 부양가족 그 잘못해가지고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큰일 그래서 납니다. 청약이 취소되기도 하고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기간에 변화를 꾀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네. 점인데 단 하나 희망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가점제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네. 추첨제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추첨으로. 그렇죠. 추첨으로. 그렇죠. 본 것 같아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약 20% 정도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네.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첨제를 좀 계속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부양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기간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추첨제 바라보면서 청약 통장 유지하라.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 정권에 들어서만 벌써 15차례나 개편된 청약제도.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이니만큼 청약의 신뢰성 회복과 한계를 극복할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손해 같아도 청약 통장은 필수. 또 조금씩 바뀌는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점제가 어렵다면 추첨제 분양에 도전해보세요. 이 바뀐 부동산 제도 중에 또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방공제, 네.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라는 건데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네.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마련을 좀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정책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해주면서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그리고 주택 가격 대비해서 좀 비율도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출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래서 특히 디딤돌 대출 중심으로 해서 좀 대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공제라고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고 대출해 주겠다. 소액 임차 보증금.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은 이 소액 임차 보증금이 5,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험만 들면 이 소액 이런 임차 보증금 일종의 그거를 같이 대출해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떼고 대출해 준다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금액이 줄게 돼 있는 거죠. 줄게 되는데. 이야, 이게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이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줄어드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들어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한도가 갑자기 돈이 줄어들어요. 5천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로 치면 5,500. 그럼 당장 구할 길이 없으면 사실은 내 집 마련 계획이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고려 사항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정책, 제도 좀 신중하게 좀 다룰 필요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어서 발표하고 시행할 때 중요한 건 가격을 올려야지, 가격을 내려야지가 정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전 두 가지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주거 취약정의 주거 복지를 사실 달성하기 위한 정책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정장치의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급변하는 데는 정부의 규제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로 시장을 강제로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잘못하면 반작용이라고 누를 만큼 더 튀어오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향후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다시 시장이 위축돼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다시 증가시키고 이렇게 가계대출을 완화할 가능성은 좀 적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부채가 너무 많죠. 그렇죠. 1,8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사실은 대출로 부동산 가격을 계속 부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출 규제가 또 완화되면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우려는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 생활에 너무나 밀접한 부동산 정책, 그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거 취약자의 주거 복지 달성. 둘째,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급락을 막기 위한 조정 장치의 역할. 즉,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한 한시적 전략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로 수요가 감소해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지만 심각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다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타이밍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나름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시청자분들 위해서 내 집 마련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떤 준비 또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예. 사실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 바라만 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행동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라는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나는 5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정확하게 않습니까? 시점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네. 그 첫 번째 일종의 스텝은요. 그게 단계는 뭐냐면 예산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돈. 그렇죠. 네. 특히 부동산은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갖고 있고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조달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나의 내 집 마련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대출을 얼마 받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대출이.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진 순자산 네. 비율로 해서 예. 그중에서 80% 이상을 대출 받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고 80% 정도를 대출 받으시니까 가장 좋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80%까지만 그렇죠.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금, 전세금, 전세보증금 합쳐서 네. 4억 원 정도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80%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3억 2천만 3억 원. 정도? 그러면 2천. 전체가 7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생기는 네, 겁니다.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 정도의 아파트, 그 가격대에 거래되는 아파트 중에서 네. 내 집 마련을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와, 자, 첫 번째 스텝 말씀 주셨는데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좀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세대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대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워낙 격차가 커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전 대신 여러분들이 그 세대에 국한해서 내 집 마련을 특정하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시죠. 저희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가 계속 초등학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정에서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아하. 이렇게 대상 아파트라든지 내 집 예. 마련 일종의 리스트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초등학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럼 선택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약간 크게 보는 게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변화를 여러분들이 변화도. 보셔야 되죠. 예. 언젠가 아이들과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되고 출가할 텐데 맞아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한 집을 사면 오랫동안 또 거주해야 되고 보유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세대를 넘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크게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발품도 좀 많이 팔아야 되고 사전 조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많이 바쁘잖아요. 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럴 때 이것만 꼭 체크하고 공부하라.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그렇죠. 꼭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바쁘니까 네. 범위를 좁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일종의 필터, 기준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기준이요? 그 기준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예. 4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여야 된다. 대단지.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여야 돼요. 거래. 세 번째는요. 누군가 투자로 많이 보유한 아파트일수록 좋습니다. 투자로 보유한 게 좋다고요? 네. 그건 좀 다르네요. 그 얘기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엔 부동산도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잘 팔리고 잘 살 거다.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누군가 투자로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아요? 그 아파트 중에서 2년 동안 전월세 거래가 몇 건 됐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월세 전세가 다 투자된 걸 그렇죠. 가능성이 크니까요. 투자로 누군가 보유하고 있으면 전월세를 거래했을 테고 그럼 2년 동안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전월세 거래가 많이 된 단지일수록 누군가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이 투자할 때 잘 모를 때는 투자 잘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파트 딱 보고 전월세가 엄청 많다.
여기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의 리스트를 일단 추려낸 다음에 그런 아파트를 이제는 선정해서 보러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부동산 거래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워낙 크고 금액이 크고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래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그 아파트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나한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적절한가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 이제는 강조하지만 과연 이게 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아, 그거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리하게 사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아파트는 많죠. 그걸 내가 감당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 월간으로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이게 내 소득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맹신하면서 무조건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일이 어떤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 네.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우리 이강수 대표님 전문가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이 있을지 부동산 시장 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네.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이 다음 단계의 변화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할 거예요. 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향후로 여러분들이 보실 시장의 변화는 그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시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뭐다? 내 집 마련 계획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투자할 수도 있지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해야죠. 그렇죠. 예.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사용 가치에 근접하면요.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인정하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청약제도 개편과 내 집 마련 총정리.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3월 청약제도를 개편한 정부. 신생아 특공 신설, 다자녀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부부 중복 당첨 유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뀌는 청약제도 속에서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의 순자산과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철저한 예산 계획 세우기. 이때 대출은 자산의 8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 4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인지,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인지, 투자로 보유한 세대 수가 많은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잘 보면서 내 집 마련 준비하세요. 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내 집 마련 꼭 하고 싶은 분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셨죠? 저희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래서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때가 아니고요. 기회예요. 기회. 그렇죠. 때 기회. 예.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그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새로운 정보 가득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